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마련한 일자리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주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에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압수수색 등이 가능한 특별사법 경찰 도입을 추진합니다.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GM 본사가 64억 달러를, 산업은행이 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수여를 받는 한국GM의 급선무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신설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위원장을 맡으며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들도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일자리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특히 지난 3월에는 청년과 함께 만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아 주무부처 장관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대통령 1호 업무로 지시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이란 기조로 국정을 운영해온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의 정책을 통해 정부 주도의 일자리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올해 확정된 고용노동부 예산만 23조 7,5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1% 늘었고, 이는 고용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지난 3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노동 지표를 들며 나아지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제자리 걸음인 반면 3월 실업자는 125만 7천 명으로 2000년 이래 동월 기준 최대치로 나타났고, 실업률 역시 4.5%로 동월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게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의 정책이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 추세를 반전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이슈라고 꼽았습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OECD 국가지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25세에서 29세 사이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 있다며 보다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층과 미취업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서비스 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발표됐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에서도 해당 정책의 내실화 문제가 언급됐으나 해결은 더딘 겁니다. 사실 요즘에 취업 문제는 저소득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4년제 나왔다던가 약간 학력이 좋다던가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거기서 엄청 뭔가를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취업을 연계되는 경우는 거의 고용 상황이 부진하자 지난달 일자리위원회의 실질적 수장이 된 이모키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을 잘하기 위해선 창의적이고 과감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중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될 새 일자리 대책이 그간 발표됐던 대책들과 얼마나 어떻게 차별화된 정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년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모바일 뱅킹이 꼭 필요한 순간에 오류로 접속조차 안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안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우리은행의 원터치 개인 뱅킹은 3시간가량 접속 자체가 안 됐고 지난달 말 신한은행의 통합앱 솔도 2시간가량 먹통이었습니다. 시중은행 모바일 뱅킹에 오류가 생긴 것은 최근 3개월 내 우리은행 3건을 포함해 모두 7건에 달합니다. 자잘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발생한 오류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모바일 뱅킹에 자꾸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은행들이 편리성을 높이는 데만 주력해 상대적으로 이용 안정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편리성이 최우선시되는 다른 ICT 산업과 달리 금융 플랫폼 오류 사고는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이용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동산 계약금 이체나 즉시 송금이 필요한 주식 투자 등은 제때 이체하지 못하면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용 안정성을 간과하다 보니 사용자가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에 대비한 구제 방안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 사과뿐입니다. 보상이라든지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가 제대로 제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을 내세우며 모바일 뱅킹 사업을 앞다투어 키우고 있는 은행권. 디지털 혁신은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정작 중요한 이용 안정성은 외면하고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날이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이런 불공정 거래에 뒷북 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이 이번에 새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조사권 등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수단이 이제 지능화 조직화되는데 조사 수단이 과거하고 약간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의성, 적시성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하고 조사 중치기관으로서 역할 정리 필요성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혁신 방안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사법경찰권과 현장조사권 도입 추진입니다. 이들 권한은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만 보유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 이른바 특사경은 검사의 지명을 받은 금감원 직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압수수색, 통신기록 조회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국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장조사권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장부, 서류 등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권을 얻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상대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에 더해 강제 수사가 가능한 특사경이 도입되면 많은 제약 요건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감원의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GM 본사는 총 64억 달러를 투자하고 산업은행은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겁니다. 이 자금 수여를 받은 한국GM이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면 무너진 소비자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GM이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GM 본사는 한국GM에 36억 달러를 설비 등에 신규 투자하고 대출금 28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신차 2종을 배정한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특히 10년간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GM은 올해부터 5년간 지분 매각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도 일대 주주로 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GM에 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GM 본사가 공장이나 땅을 내다 팔고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비토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날 오후엔 서울 서초구 자동차 산업협동조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GM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국GM을 아태지역 생산, 판매, 기술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국 부품업체로부터 글로벌 부품 구매 확대, 전기 자율차 분야 기술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합니다. 정부도 자동차 부품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영 위기를 벗어나게 된 한국GM은 발길을 돌린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올 들어 4월까지 내수 시장 판매량이 25,298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또 한국GM은 지난 4년간 누적 적자 3조 원, 연간 평균 순손실액 7,5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판매 부진이 원인입니다. 결국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차를 잘 팔아야 하는 근본적인 해법밖엔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서울포럼 2018이 미래한국, 교육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어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포럼은 자레드 코엔 구글 직소 최고 경영자의 기조 강연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엔 CEO는 교실 안과 밖이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민호 기자입니다. 구글의 핵심 전략가로 알려진 자레드 코헨. 그는 서울 포럼 2018에서 교육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는 한계가 있으니 교실 안과 바깥에서 학습이 이어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묻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질문에 폭넓은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도 건넸습니다. Have a hunger and an appetite to continue collecting experiences, have a hunger and an appetite to continue to cultivate relationships with interesting people and engaging with people on the ground, whether it's, in, your own country or in another country. 서울 포럼 2018은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출국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로 막이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소통,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일은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포럼이 우리 교육의 혁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포럼 이튿날인 오늘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 칼프레이 옥스퍼드대 마틴스쿨 교수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과 교육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조벽숙명여대 석좌교수, 유지수 국민대 총장 등을 저장으로 하는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매년 세계적인 지식인과 기업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서울포럼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공유회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금융은 2020년까지 총 100곳의 어린이집을 건립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내놨는데요. 어린이집이 모두 건립되면 1만 명에 가까운 아동이 혜택을 받아 맞벌이 가정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은 세종시에 3곳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해 기부 체납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이 건물을 세워 기부하면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식입니다.
이번 세종시 보육시설 건립은 하나금융이 지난달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지자체와의 첫 협력 사례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어린이집 정말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해서 그런 일이라면은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좀 나서겠다. 지난달 하나금융은 2020년까지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90곳, 직장 어린이집 10곳 등 어린이집 100곳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육시설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 임직원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적입니다. 저출산,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삶의 질을 좀 이 노령화 시대에 이제 노인들이 애기 보느냐고 고생하는 그런 좀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어린이집 계획이 완료되면 총 9,500명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기회가 제공되고 5,500여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나금융은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3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과도한 복지정책과 더딘 경제개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달러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아르헨티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번 사태가 주변 신흥국이나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미칠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아르헨티나가 IMF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기금을 요청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IMF에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기성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IMF의 대기성 차관이란 단기 유동성을 지원할 때 쓰이는 대출의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포퓰리즘식의 복지정책과 더딘 경제개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가면서 가뜩이나 낮았던 통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달러 빚을 갚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페소 가치 하락으로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24.8%에 달했고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은 지난 8일 23.41페소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입해 시장에서 페소화를 사들이고 최근 열흘새 기준금리를 27.25%에서 40%로 인상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꽤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르헨티나와 경제 상황이 비슷한 다른 신흥국들도 이번 사태에 영향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르헨티나 사태 때문에 신흥국 전반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최근 한 달여간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8% 가까이 떨어졌고 러시아 루블화도 9% 하락했습니다. 터키 리라화는 지난 8일 기준 달러당 4.3리라까지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신흥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치 불안 등 통화가치 하락 요소들을 품고 있는데 달러 강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들이 겹치면서 통화가치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신흥국 시장에서는 우리 돈 6조 원가량이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신흥국 전체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영국의 경제 리서치 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많은 신흥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견고하고 외부 충격 대응 능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 침체의 전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망은 희망적이지만 우려가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채권 인기가 높았는데 브라질 채권 전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브라질 채권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규모가 3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 때문에 올해 판매량은 6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룰라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20명이 넘는 대선 후보가 난립하고 있고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7.8%에 달합니다.
여기에 브라질 정부의 돈 세탁 혐의와 연금개혁 투표 연기까지 겹치면서 헤알화 환율은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달러당 약 3.55 헤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브라질 채권의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멀티에셋 삼바 브라질 투자신탁의 경우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3.98%,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4.4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은 만성 적자로 인해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불안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 달러 강세까지 겹쳤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4월 말 기준 브라질 금리와 헤알화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간 원화 대비 헤알화 가치가 80% 넘게 절하되지 않는 이상 브라질 채권의 성과가 국내 채권보다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2015년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아르헨티나 구제금융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르헨티나 사태가 확산되면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신흥국 투자의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달 들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사태로 우리나라가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NH투자증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 보유액이 탄탄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일부일 것이라며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의 IMF 구제금융 요청 위기 영향에 대해서 김성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르면 10월부터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제조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생수와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은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 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출자 지배구조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문제와 관련 삼성의 지배구조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는 오롯이 삼성의 몫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분명한 점은 이대로는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거라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건 틀림없지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는 것을 삼성이 알았으면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4월부터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 순환 출자 고리를 모두 끊더라도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으로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8.23%, 약 2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초과분인 약 17조 5천억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복잡하고 긴 정보활용동의서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정보활용동의서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얻는 이익,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 등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해요. 타 업체로부터 상담 전화가 올 수 있어요와 같이 보다 쉬운 표현으로 명시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기존과 같은 상세 정보 동의서도 제공합니다. 또 소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의 평가 등급으로 구분해 동의서에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정보 활용 동의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전체 사업자에서 음식업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98%로 사상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혼술, 혼밥 문화 확산 등 구조적 요인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의 대표 창업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업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 환자가 2만 5천 명에 육박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사이버 공격 피해 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김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사이버 보안 위협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지만 중소기업 과반수가 보안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 있다며 지역 단위의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 중 연금 등 국가에서 받는 공적 이전 소득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 소득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연금 제도의 발달로 국가 지원은 늘어난 반면 효 기반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악화하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이 줄어 사적 지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는데요. 한낮엔 서울이 22도, 광주, 대구 25도로 아침과 비교해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겠는데요. 전국이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오존 생성이 활발하게 이뤄져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22도, 대전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 24도, 대구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고 그 밖의 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기온은 잠시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